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가 레크레이션과 레저 스포츠 산업론 수업을 맡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이어서 저번 주는 이제 여가의 개념과 그다음 여가 레저의 개념과 그다음에 여가의 유사 개념 중에서 그 하위 요인 중에서도 관광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다른 하위 요인인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그리고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이제 그 여가의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레크리에이션입니다. 이 레크리에이션의 어원은 회복과 연관된 라틴어, 새로움의 창조와 레크리에이어에서 유래가 되었으며 에너지의 재창조 또는 기능 회복 능력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은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그리고 일과 관련되는 개발, 예를 들어서 심신의 회복 같은 것들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산적, 목적 지향의 여가 활동이다. 또는 일상생활권 내에서의 반복성을 갖는 여가 활동 등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종합하면 일과 관련되며 노동과 관련되며 생산적인 영리성의 목적을 지닌 일상생활권에서의 여가 활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레크리에이션의 개념은 미국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레크리에이션을 오락 또는 단체 여흥이라는 의미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미국의 그 초기의 레크리에이션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여가의 하위 요인이긴 하지만 이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개인적 목적으로 수행되기보다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내적 만족보다는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레크리에이션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교적으로 조직화된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의 차이점을 또 보자면 활동 범위에 있어서는 여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레크리에이션은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구성에 있어서는 비조직적 포함이지만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조직적 구성이 강합니다. 참여 형태에 있어서는 여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목적이지만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사회 참여형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에 있어서는 여가는 자유시간이지만 레크리에이션은 자유시간 내의 활동, 그리고 개인 내적 만족이지만 레크리에이션은 사회 기여 만족이라는 차이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이 미국에서 야외 레크리에이션,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자연 환경에서 발생하고 그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국립공원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나 언론 또 다른 많은 레크리에이션 전문가들은 사전적 의미로 도시와 농촌 지역에 소재한 건물 외부 공간에서 일어나는 레크리에이션의 형태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을 우리가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 레크리에이션을 범주화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다양한 기준의
근거해서 우리가 범주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레크리에이션인지, 활동 그 자체를 보고 이 활동이 어떠한 레크리에이션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범주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다양한 레저 활동을 군집 분석을 통해 몇 개의 범주를 추출하여 각 범주에 적절한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연구자가 임의로 범주의 개수와 범주의 명칭을 사전에 결정하고 응답자들에게 어떤 활동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범주 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떠한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다수가 선택한 범주에 그 활동을 소속시키면 범주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여가 활동, 어떠한 레저 활동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우리가 분류할 것인가는 사람들이 다수, 많이 선택하는 그쪽이 더 올바른 레크리에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레저 활동으로서의 춤추기는 개인이 어떤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른 범주에 속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춤추기를 사교 활동의 레크리에이션의 범주에 넣었다면 춤추기는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활동 레크리에이션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응답한 사교 활동 레크리에이션으로 보는 것이 가장 보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주화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383명의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태도와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이 레저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레저 행동 목록표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레저 행동 목록표는 설문지의 일부분으로 41개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해 다음 대안들 5점 리커트형 척도는 보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전혀 아니다, 2번은 뭐 가끔 아니다, 뭐 3번 보통 흔히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설문지를 작성할 때 많이 보셨을 건데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각 활동별 참여 빈도를 평가하도록 요구를 한 후 개인별로 레저 활동이 측정되었고 41개의 레저 활동은 연구자에 의해 군집 분석을 통하여 매스미디어, 사교 활동, 야외 활동, 스포츠 활동, 문화 활동, 그리고 취미 이렇게 6개의 레크리에이션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각 범주 내에 있는 활동들의 평정값과 41개의 활동 각각에 대한 평균값을 평정함으로써 각 활동 범주에 대한 평균 점수와 각 참여자의 전체 레저 참가 점수를 계산하였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좀 더 능동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개인들이 레저 활동의 참여 정도가 높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특히 취미와 문화 활동의 참여가 매우 높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남녀의 성별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른 레저 참여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어렵게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레저 행동 목록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서 그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수를 한 후 그거를 분석을 해 보았더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능동적이고 활동성이 높은 그러한 참여자들이 더 참여 정도가 높았고 그 다음에 취미, 문화 활동에 참여가 높았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레저 참여 수준에 있는
차이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레저 활동에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고 있는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또한 또 다른 학자들은 이 레저 활동을 지역 조직 활동, 제가 좀 전에는 6개 연구자들 41개의 레저 활동을 6개로 범주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 레저 활동을 지역 조직 활동, 문화 활동, 관광 활동, 가정 지향 활동, 스포츠 및 운동, 가족 활동, 5개 레크리에이션 및 사교 활동 등 8개의 범주로 구분을 한 학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저 활동 유형별, 생활 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분석에서 레저 형태를 기준으로 스포츠, 문화, 예술 활동 등의 능동적 레저와 독서, 음악 감상, 낮잠, 영화 관람 등의 수동적 레저, 이렇게 두 범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저 활동과 레저 만족의 관계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통해서 이 레크리에이션을 다양하게 6개로 범주하든 8개로 범주하든 2가지로 범주를 하든 그 연구의 결과와 그 연구자의 주관적인 그 생각, 그 다음에 많은 참여자들이 응답한 그쪽으로 범주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크리에이션을 분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가의 유사 개념, 하위 요인. 세 번째는 놀이입니다. 놀이. 플레이라고도 하죠. 이 놀이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이 호이징하라는 이 학자의 명저인 호모 루덴스를 살펴보면은 이 인간은 원래 놀기를 즐기는 본능을 통하여 비로소 문화 예술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놀이를 하는 존재, 즉 유희하는 인간으로 보고 놀이를 인간의 본질, 문화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호이징하는 놀이의 역사가 인간의 문화사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철학, 정치, 법률, 예술, 축제, 과학과 학문, 경기 등 이러한 것들의 기원이 놀이의 원시적 토양 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 놀이의 자양에서 문화가 잉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이의 어원은 이 갈증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플라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놀이가 플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플라가에서 유래하였으며 인간의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어에서 놀이라는 말과 어린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으며 이는 놀이가 진지한 것이라기보다는 진지하지 않은 행동을 뜻합니다. 또한 이성적이거나 의무적인 행동이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놀이는 아이의 방식이고 여가를 어른의 방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놀이가 어린이다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성인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성장과 적응 과정에서 호기심이나 유치함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어린이다운 또는 놀이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놀이의 개념을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념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고전적 개념입니다. 이 고전적 개념은 생리적, 신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 에너지 이론, 휴식 이론, 반복 이론, 연습 이론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 과학적인 접근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적 접근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성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한 학자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무의식이 존재한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은 굉장히 원래 쾌락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이 언급을 할 때는 이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적 접근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피아젯의 인지 이론, 그 다음에 각성 조절 이론 등이 이제 예전 개념이 아닌 현대적 개념에 입각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이징하의 개념은 문화 이론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놀이는 자발적이고 일상생활과는 탈피한 일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소의 격리성과 시간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리의 문화 형성의 기본이 바로 인간의 이 본질인 이 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호이징하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카이와의 개념은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놀이의 어떤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놀이는 자발성이 있고 분리성이 있고 비규정성이고 비생산성이고 규칙성이고 허구성이다. 따라서 놀이는 즐거움과 재미의 원천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것이 이 카이와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놀이의 특성과 유형을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화는 놀이의 형식과 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또한 영이 되어 인간들 앞에서 펼쳐지는 신성한 행사와 축제에 수반되어 개최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놀이를 통한 놀이의 본질인 이 재미, 즐거움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이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어떤 보상이나 성과를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 그 자체를 위해서 행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스포츠,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츠를 구성하는 이 요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놀이, 플레이, 다시 얘기해서 재미인 것입니다. 자, 여가의 유사 개념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스포츠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매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궁극적인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스포츠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신체 운동은 몸의 위치나 자세가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어서기, 걷기, 먹기, 뛰기와 같은 이러한 일상 활동은 전부 신체 운동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신체 운동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즐기기 위한 활동으로 또 한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란 주로 음식물을 먹기 위한 활동으로 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에 반면에 즐거움을 위한 활동이란 예술 활동이나 스포츠, 이러한 것들,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으로 문화 활동이라고도 불리우죠. 그 중에서도 스포츠란 즐기기 위한 활동 중에 신체를 움직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체육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경쟁하거나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스포츠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스포츠와 체육이 같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육과 스포츠는 일단 신체 활동을 통한 근육이 발달을 한다 라는 이 정도의 공통성은 가지고 있지만, 스포츠와 체육을 비교를 하자면 체육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체육의 교육, 신체 활동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교육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우리가 스포츠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 그리고 경쟁, 그 다음에 제도화된 룰,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우리는 스포츠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룰에서 재미와 경쟁, 그리고 제도화된 룰인데 이거를 그냥 룰이라고 가끔 이렇게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도화된 룰이어야 합니다. 제도화된 규칙, 연맹이 있고 그에 관련된 그 연맹의 규정이 있어야, 그래야지 우리는 스포츠라고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란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해서 운동 경기 및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를 우리가 평생 스포츠 혹은 생활 스포츠라고 이제 많이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건강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스포츠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스포츠 중에서도 경쟁이나 기록을 내는 이런 목적이 강한 것을 이제 경기 스포츠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그냥 스포츠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육과 스포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체육에 대해서 이러한 한번 부분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무용은 체육일까 아닐까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통한 대근육이 발달하는 것이 체육이라면 무용도 체육이지 않을까, 체육이다, 체육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논의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미, 경쟁, 제도화된 룰,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면 스포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e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바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포츠일까, 스포츠가 아닐까 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과 스포츠라는
이 비교는 제가 사실은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스포츠란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과연 스포츠, SPORTS, 요 스포츠라는 말은 용어는 어떻게 나왔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란 용어는 경쟁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운동, 댄스 등이 포함된 신체 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며 웹스터 사전에는 스포츠를 기쁨과 관련된 기분 전환 혹은 신체 활동의 원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의 어원을 보면 디스포트, 그 다음에 디스포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가 더해진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스포트는 즐기다, 장난치다, 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포텐은 옮기다, 떠나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포트와 디스포텐,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기분을 전환하고 신나게 놀다, 이러한 기분을 옮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을 전환하고 신나게 놀다라는 이러한 것이 또 스포츠의 어원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분명히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도 제가 이 수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 스포츠는 정말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너무나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너무나 희열을 느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전반전에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3대 2로 역전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너무나 우리가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는 뭐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승부 조작이라든지, 뭐 불법 도박이라든지, 뭐 너무나 지나친 반칙이라든지,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이 스포츠의 본질을 자꾸 이 변질시키고 있어서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뒤에서 스포츠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스포츠를 우리가 재미있게 정말 즐기려면 정말 페어플레이와 이런 승부 조작 같은 뭐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질이 좋지 않은 이 스포츠 윤리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단 없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이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면서부터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경기 운영, 방식이나 방법, 그리고 스타일도 나름대로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특징을 지닌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전 세계인들이 규정된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하고 또 함께 즐기게 됩니다. 스포츠는 공인된 경기 규칙, 룰과 표준화된 조건 하에서 대결하는 신체적 경쟁과 활동으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룰이죠. 스포츠는 개인의 내외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발한 신체적 활동을 포함하거나 혹은 복합적인 신체 기능을 구사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는 다시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스포츠는 일종의 경제 활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이윤을, 영리성을 쟁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프로스포츠 선수라고 하죠. 혹은 국내에서는 뭐 프로 선수들 혹은 실업팀 선수들, 스포츠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러한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오락으로서의 스포츠 경기를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비자가 관객이나 소비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기를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구단이나 이벤트 주최자는 이익을 획득하고 프로 선수는 보수를 획득하게 되는 경제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체 활동이 제도화되어 경제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돈을 버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정의할 때 재미, 경쟁, 제도화된 룰이 있어야 스포츠다라고 정의를 해서 접근을 하는 학자들이 있다면, 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이 프로적인 이러한 측면에서 보수를 획득하게 되기 때문에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통한 경제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주로 구단주에서 뭐 관객들이 내는 관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행산업 같은 경마, 경정, 경륜 같은 이러한 고객들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골프 이외에 또 여타 다른 스포츠들처럼 그 경기에서,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그 받는 상금으로 돈을 버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자는 이 스포츠는 즐거움이 가득한 경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놀이와 일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으며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 제도화된 형태라고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경기. 스포츠는 즐거워야 한다. 따라서 아까 놀이의 본질이 즐거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포츠는 놀이와 일의 연속선상에 위치가 되어 있으며 경쟁적인 신체 활동이 제도화된 형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정의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스포츠를 정의할 때 재미, 경쟁, 제도화된 룰, 그리고 신체 활동을 통한 경제 활동이다라는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포츠는 특정의 행정적 조직과 관계가 되고 인간 행동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것의 유형을 제한하는 규칙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인 동시에 그것은 경쟁, 도전, 그리고 신체적 숙련에 의해서 1차적으로 결정되는 뚜렷한 결과와 관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노동, 놀이, 유희, 게임 등의 다양한 면을 하나로 받아들여 가능한 하나의 정의로 통합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신체적 기량에 의존하는 제도화된 게임으로 보고 스포츠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 노동, 놀이, 유희, 게임으로서의 가치가 변화되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의 특성을 구조화, 목표 지향적, 경쟁적, 시합 위주, 놀이와 게임의 요소가 포함된 신체 활동이라고 하였고, 스포츠는 내적,
외적으로 결합된 동기에 의하여 참가한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교적 복합적인 신체 기능의 사용이나 강건한 신체적 운동을 포함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에서 뭐 놀이든 레크리에이션이든 관광이든 학자의 그 개념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도 다양한 학자들이 스포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스포츠는 본질에서 어긋나고 그 특성이 파괴되어 물질과 보수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경기에 참여하고 관중을 위해 기술을 익히는 자, 프로페셔널. 이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프로 선수들의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겠죠. 따라서 이 스포츠에 있어서 적이 아니라 나의 상대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동지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대항이 아닌 더불어 위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이런 것들이 스포츠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스포츠의 개념 규정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는 심리적 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스포츠는 유희의 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재미와 일의 연속선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 스포츠인가 아닌가는 본인의 마음 자세나 심리적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본인이 스포츠에 참여를 하였을 때 재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스포츠는 신체 운동의 기능을 기준 삼아서 스포츠로 규정합니다. 사회의 일반 복지에 공헌하는 모든 운동을 스포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 및 신체 운동으로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해 치루어지는 것들도 스포츠의 개념 규정에 관한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는 스포츠는 신체 운동의 여러 형태를 종합해서 이 스포츠로 파악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유럽 스포츠 장관 회의에서 유럽 모두를 위한 스포츠 현장에 나타난 정의로서 경쟁적인 게임이나 야외 활동, 아름다움의 운동, 조정 운동 등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스포츠의 개념 규정에 관한 세 가지 유형이고요. 또한 스포츠는 유희의 한 현상이다. 그리고 유희에서 발달한 조직적인 것이다. 그리고 유희가 기술성을 가질 때의 차원인 것이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노력, 경쟁에 따르는 운동 경기, 그리고 경기 종목별로 오랜 역사 속에 일정한 체계를 형성, 규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채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동으로 이용되는 교재, 이렇게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지금까지 이제 스포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의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가장 일단은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제 유희겠죠. 재미, 그 다음에 경쟁, 그쵸? 그 다음에 이것을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임의의 룰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제도화된 룰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포츠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이해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움직임에 대한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락의 기능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재미, 유희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인 유희성과 행하는 자체의 즐거움이다. 세 번째는 건강 유지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체육 관련, 이 스포츠 관련 전공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기계들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움직임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인간의 움직임이 부족해서 이는 비만과 성인병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성인병, 비만으로 이어진다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요즘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해였기 때문에 IT 기술이나 이런 로봇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 정보통신 기술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이 돼서 너무나 많은 생산성을 향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따라서 이 현대 생활의 이 과잉 스트레스나 이런 만성적인 운동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생리적 대사를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촉진하고, 또한 유쾌감이나 성취감을 주는 이런 것들을 결과로 심신균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체력을 증진하는 그러한 기능을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라,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라, 체육 활동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스포츠가 가지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 건강 유지의 기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학습, 교육의 기능입니다. 스포츠는 자발적인 창의, 연구, 노력을 덧붙이기 때문에 심신의 단련과 풍부한 학습의 기능을 지닙니다. 자, 이어서 바로 자기계발 향상의 기능인데요. 이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의 추구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면서 인간의 신체적, 감성적, 이성적 가능성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을 통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험은 새로운 자기의 발전,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 또는 초래하는 것입니다. 인간성의 향상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데 스포츠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학습 교육의 기능과 이 자기개발 향상의 기능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 사춘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어쨌든 다른 어떠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서 규칙을 통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팀 스포츠에 참여를 해서 협동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이 아주 좋은 청소년기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스포츠가. 따라서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등 굉장히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보면은 우리는 스포츠라는 그런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뭐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고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축구라는 그러한 스포츠 종목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달라도 함께 어울려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경쟁이나 협동, 그 다음에 교류, 그리고 육성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스포츠의 기능 중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성별, 세대,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교류시키는 동시에 자연이나 문화의 이해를 한층 더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비단 월드컵, 올림픽 뿐만 아니라 그냥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훨씬 더 쉽게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스포츠가. 다문화 가정에서 가끔씩 이제 뭐 좋지 않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다문화 가정도 스포츠라는 활동을 통해서 같이 어울려서 즐거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7번째는 부가가치 창출의 기능입니다. 스포츠는 건강, 체력 증진, 오락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통해서 이윤의 극대화를 얻고자 하는 생산재로서의 비즈니스 가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것이 크게는 국가의 경제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88년 올림픽이라든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1988년도 올림픽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렵게 치렀는데요. 그 어렵게 치르고 나서 그 당시 돈으로 약 3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올렸단 말이에요.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작용하여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육체와 정신 양자를 통합시키는 동시에 자연이나 문화를 포함한 타인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며 인간성의 향상과 발전, 자기개발 등을 꾀하고 문화적인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투자를 통한 이윤 창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생산성 향상 기능입니다. 이것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직장 체육의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대 산업 사회에서 스포츠 활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의 질적, 양적 변화, 근로 조건의 개선 등 여러 요인의 변화로 근로자의 직장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영자들 또한 이들이 복지와 생산성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에 스포츠 활동이 미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직장체육진흥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의 생산 의욕 고양, 직무 스트레스 해소, 사내 협동심 고취 등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얘기해서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스포츠, 직장체육대회 같은 이런 스포츠 행사를 염으로써 개최함으로써 회식을 한 거와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회식보다 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게, 그래서 직장체육 활동을 통해서 회식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어색하고 서먹서먹했던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그런 직장 체육 대회를 통한 협동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친해지게 되고 건강도 챙기고,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들, 직장인들의 사기가 높아지겠죠, 굉장히. 그러면은 그것은 곧 그 기업, 회사의 업무성이 높아질 거고, 그렇게 회사의 업무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스포츠는 더 크게 나아가서 스포츠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기능 말고도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운동 실천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일정한 약속 아래 기능의 성취도나 득점수를 겨루는 것으로서 연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포츠에 참여를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든. 근데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는 연습과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직접 실천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문화적 측면을 보면 행하는 사람 본연의 자세, 이상을 올바르게 행함으로써 육성되는 도덕적, 문화적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스포츠라도 그 특유의 한 운동 형식과 인간관계를 가지며 그것을 수용하고 즐기는 계층이나 관중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독일어의 가만에서 유래된 말로 기쁨을 의미합니다. 게임은 노동, 정신적 건강, 그리고 일상적 책임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행동으로, 일상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행동으로 광의의 관점에서 보면 놀이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실마리가 됩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외 없는 하나의 경쟁이며 두 사람 사이에 또는 상대 팀들 간에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의례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과 공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승화되거나 풍자적으로 제작되어지기도 하고 혹은 변형되어지기도 합니다. 게임과 놀이는 혼용되고 있지만 모두 여가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이가 보다 본능적이고 자유스러운 아동적인 여가 활동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보다 고도의 구조적, 조직적, 규칙적인 여가 활동으로서 경쟁적, 갈등 상황까지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명의 친구가 놀이와 게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 게, 놀이와 게임은 비슷한 혼용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의 친구가 그냥 냇가에서 서로 물장구 치고 놀고 있다. 이것은 그냥 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5명의 친구가 이렇게 그냥 서로 물장구 치고 놀다가 본인들끼리 임의의 규칙을 정해서, 자, 제도화된 규칙이 아니라 임의의 규칙을 정해서 우리 저기 있는 다리를 헤엄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오늘 점심을 사기로 하자라는 본인들끼리의 임의의 규칙을 정해서 경쟁을 한다. 이것은 게임이 되는 거겠죠. 자, 놀이와 게임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 5명의 친구가 이제 나중에 수영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고 국내 수영 대회에 나간다 하면은 이것은 스포츠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놀이, 게임, 스포츠 이 3가지를 잘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게임은 놀이와 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게임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의 경쟁을 수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혼자서 하는 자신과의 경쟁일 수도 있으며 두 사람 사이 또는 상대팀들 간에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경쟁에서는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겠죠.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고 게임에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는 경우는 게임이 아니다. 그냥 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은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3번째, 게임은 경쟁성과 규칙성에 따른 4가지 속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 4가지 속성은 장소, 장비의 사용, 제한된 시간, 마지막으로는 즐거움을 위한 놀이입니다. 자, 제가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게임은 경쟁성과 규칙성을 가지며 더불어 게임에 수감되는 더 작은 속성들은 장소, 장비, 시간, 그리고 재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의 결과는 본인이 기술일 수도 있지만 운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특성을 지니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 레크리에이션과 놀이, 게임, 스포츠,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이 4가지, 이 4가지의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여가의 유사 개념의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 개념들을 비교를 한다면 모든 특성에서 보시다시피 허구성, 그리고 비생산성은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성과 분리성, 그리고 회복과 쾌락성과 불확실성, 그 다음에 목적, 사회적 목적, 개인의 목적, 규칙성, 도덕성, 경쟁성,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는 확률, 신체 기능 및 전술에 의한 결과의 결정이지만 스포츠는 그거보다 좀 더 정교한 신체 기능과 복잡한 전술에 의한 결과의 결정이다. 그리고 신체적 기량과 제도화, 이 제도화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자, 제가 이로써 지금 제가 이 만들어 놓은 표는 한번 읽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설명과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가 5주차였나요? 4주차? 아무튼 저번 주와 이번 주 2주간에 걸쳐서 여가의 개념과 여가의 육아, 유사, 하위 요인, 관광,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이게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그냥 제 목소리만 듣고 학습하시기에는 분명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얼마든지 제가 충분히 더 보충 설명과 더 자세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뭐 학문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제가 충분히 다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비대면 수업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많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는 저번 주차에 이어서 관광에 이어서 레크리에이션, 놀이, 게임, 스포츠와 요 마지막 개념 비교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해보았고, 이번 주차는 그럼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